K-팝 미국 시장에서 외면. 한류는 한때의 유행일 뿐. 여기 매일 이런 기사를 쓰며 살았던 중국 기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기사에는 한국? 그저 미국의 앞잡이지. 같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는 신문사에 주어진 통계 몇 개를 그저 부정적인 방향으로 엮어서 한국이 망해가는 것처럼 쓰기만 하면 됐습니다. 어느 날 그 기자는 한국으로 내키지 않는 출장을 가게 되는데요. 한국 취재 기사를 쓰다가 그만 그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가 어떤 기사를 썼길래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우이안이라고 해요. 저는 얼마 전까지 베이징에 있는 국가 언론사 건물 8층에서 근무하고 있던 기자입니다. 제가 앉아있던 사무실은 새벽에도 늘 불이 꺼지지 않았고 책상 위에는 커피 자국이 남은 종이컵과 발행 대기 중인 기사 초안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날 새벽 한국 관련 기사를 하나 더 넘기고 있었어요. 늘 그래왔듯 그 일은 어렵지 않았어요. 주어진 통계 몇 개를 골라 부정적인 방향으로 엮고 미국과의 외교 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서사를 덧붙이면 그럴싸한 기사가 금세 완성되었어요. K-POP 미국 시장에서 외면 한류는 한때의 유행일 뿐. 삼성도 흔들린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감 고조. 기사는 몇 줄만으로도 파급력을 가졌고 그 기사에 달리는 댓글들은 더욱 분명한 신호였어요. 한국은 항상 우리 덕분에 살잖아. 놈들은 착각하고 있어. 자립 같은 건 원래 못했어. 한국? 그저 미국의 앞잡이지. 저는 그 댓글들 하나하나에 무덤덤해져 있었어요. 처음엔 비판적인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감정들은 마치 바람처럼 스쳐가는 것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상하게도 한 댓글에서 손이 멈췄어요. 기자는 현실을 보지 않는다. 적어도 한 번이라도 한국에 가본 적은 있어야 이런 글을 쓰는 거 아닐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무언가 단단한 것이 안쪽에서 툭 부러진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한 번도 한국을 직접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의식하게 되었어요. 며칠 뒤 저는 상사에게 호출을 받았어요. 회의실 문을 열자 내부에는 국장과 부장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바라보는 눈빛은 평소보다 사뭇 날카로웠어요. 서울에 가야 해. 이번엔 직접 현장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어. 국장은 종이 한 장을 건네며 말했어요. 거기엔 삼성 및 콘텐츠 산업 실태 조사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잠깐 제가요?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제가 한국 기사를 많이 쓰긴 했지만 현장 경험은 전혀 없는데요. 부장이 짧게 웃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야 하는 거야. 사실 확인이 목적이 아니라 톤을 조정하는 게 중요하거든. 말은 현장 조사였지만 실제로는 더 정교한 공격을 위한 탐색전이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의심의 대상이 되었고 의심을 받는 순간 기자로서의 생명은 끝나는 것이었거든요. 며칠 뒤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처음 밟은 인천공항의 공기는 생각보다 깨끗했고 제가 머무를 숙소는 강남의 작은 비즈니스 호텔이었어요. 짐을 풀고 곧장 약속이 잡혀있던 류청을 만나러 나갔어요. 류청은 저보다 5살 위 선배 기자로 몇 년째 서울 주재원으로 활동 중이었어요. 그는 본사에선 늘 현지에 능통한 사람이라 불렸지만 저는 그를 한 번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었어요. 류칭을 만난 곳은 홍대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어요. 밤 9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밖은 여전히 밝고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검정색 목폴라에 재킷을 걸친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서울은 처음이지? 제가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건넸어요. 네, 생각보다 복잡하고 빠르네요. 조심스레 대답했어요. 처음엔 그래 보여도 익숙해지면 꽤 편해. 류청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창밖을 가리켰어요.
여긴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저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치안 좋고 시스템 잘 돌아가고 우리가 기사에 쓰는 붕괴된 사회랑은 좀 다르지? 형은 그런 걸 알고도 그렇게 기사 쓰셨어요. 저는 무심히 던진 질문이었지만 류청의 눈빛이 단단하게 굳어졌어요. 저우이한 기자는 살아남아야 해. 너무 많은 걸 보려고 하지 마. 보려고 하면 쓸 수 없거든. 그 말은 어딘가 쓸쓸했어요. 제가 남긴 말 속에는 이 시스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진실이 묻혔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걸 알고 있는지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호텔을 나섰어요. 약속된 첫 번째 방문지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었어요. 류청의 소개로 연결된 자리였고 그곳에서 저는 K-콘텐츠의 글로벌 전략과 수출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게 되어 있었어요. 진흥원 건물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고 안으로 들어서자 한국 직원들이 친절하게 인사하며 그를 맞았어요. 회의실에는 중국어가 유창한 한국 직원 한 명이 대기하고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어제 류청 선배님께 연락받고 준비했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회의실엔 한류 콘텐츠 수출 현황에 대한 발표가 시작됐어요. 슬라이드에는 BTS, 블랙핑크,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그리고 최근 아시아 시장에서의 K-웹툰 플랫폼 확장 사례까지 다루어졌어요. 수치는 놀라웠고 그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지난 5년간 한국 콘텐츠 수출은 꾸준히 증가했고요.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메모를 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 말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명확한 반박처럼 들렸어요.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도. 그 말은 곧 중국은 차단하고 외면해도 한국은 살아남았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멍해졌어요. 어디선가 들려오던 한국은 우리 없인 못 살아라는 말이 순식간에 무의미해지는 기분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한국 직원이 커피를 내어주며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한국에서 중국 기사 보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회사도 가끔 거론되는데 그럴 때마다 좀 씁쓸하죠. 현실은 많이 다른데 말이에요. 그 말은 공격도 아니고 비난도 아니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실망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반응이 오히려 더 아프게 느껴졌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최근 중국 내에선 K 콘텐츠가 퇴보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실제로도 그 흐름을 체감하고 계신가요? 그의 말투는 평소와 다르게 약간 망설이는 듯 했어요. 그걸 눈치챈 듯 발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답했어요. 그런 인식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상대하는 시장은 중국뿐만이 아니거든요. 동남아, 중동, 유럽, 남미까지. K-드라마, K-음악, K-웹툰 모두 각자의 팬층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건 일시적인 흐름이 아닐까요? 제가 다시 물었을 때 다른 직원 한 명이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일시적인 흐름이었다면 이미 10년 전에 끝났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제가 작성했던 수많은 기사의 제목들이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어요. 한류는 끝났다. 한국은 아시아 시장에서 고립 중. 중국 없는 한국 미래 없다. 그 제목들이 순간순간 목을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회의가 끝난 후 한 직원이 저를 회의실 밖으로 데려가며 조용히 말을 건넸어요. 기자님, 사실 저도 중국에서 유학했어요. 중국도 좋아하고 한국도 좋아해요. 근데 요즘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눈총을 받아요. 그 말은 유난히 진심처럼 들렸어요. 마치 오랫동안 혼자 꾹 눌러왔던 마음의 조각이 조심스럽게 꺼내지는 순간 같았어요. 진실이란 게 꼭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누군가를 옹호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저 있는 그대로를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제가 기자가 된 이유와도 어딘가 맞닿아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 기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던 그날, 저는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언제부턴가 사람이 아니라 체제의 입장만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진흥원 방문을 마친 후 명동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사전 조사 차원에서 관광객 동선과 소비 패턴을 관찰하는 게 목적이었지만 사실은 그저 사람들의 일상을 가까이서 보고 싶었어요. 명동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가게마다 스피커에서는 K-팝이 흘러나왔고 곳곳에 중국어 간판과 QR 결제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건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던 나라의 거리인데 왜 이렇게 익숙하고 또 편안하게 느껴지는 걸까? 길 한편에서는 한 무리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라면을 박스로 담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이번에 새로 나온 거야. 저기 샤오홍슈에서 리뷰 봤는데 엄청 인기래. 이거 너 사촌이 좋아하던 그 브랜드잖아. 더 사가자.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그대로 얼어버렸어요. 저는 며칠 전 바로 이 브랜드에 대해 중국 소비자 외면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작성했었거든요. 그 순간 제가 썼던 수많은 기사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어요. 그 기사들은 독자들에게 우리는 더 낫고 그들은 가짜다라는 감정을 심어주었고 그걸 통해 조회수와 댓글 체제의 신뢰를 얻어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을 외면하지 않았고 오히려 무언가를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따르고 있었어요. 저는 발걸음을 옮기다가 우연히 좁은 골목길에서 중국인 유학생 무리를 마주쳤어요. 그들 중 한 명이 혼자서 카페 앞에 서 있는 한국 남성과 함께 있는 중국 여성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또 저래. 한국에 오면 다 저런 식이야. 에휴, 창피한 줄 알아야지. 정체성도 없는 애들. 그리고 그들 중 누군가는 그 여성의 SNS 계정을 비웃으며 민족 배신자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 장면을 본 저는 처음으로 감정이 격해지는 자신을 느꼈어요. 그만해요. 저는 말도 없이 그 무리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중국어로 단호하고 짧게. 뭐라고요? 학생들이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당신들이 말하는 자존심이 이런 식으로 지켜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고 학생들은 눈치를 보며 자리를 떠났어요. 그 후에도 한참이나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명동거리의 불빛들이 눈에 젖어 흐릿하게 보였어요. 저는 명동거리 한복판에 잠시 멈춰 섰어요. 사람들의 흐름은 빠르게 지나갔고 왼쪽에선 버스킹 공연이 열리고 있었고 오른쪽에선 카페 테라스에 앉은 커플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묘한 이질감을 느꼈어요. 이곳은 기사 속 몰락한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이 여유롭게 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도시였어요. 저는 한 매장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걸 보았어요. 간판에는 한정판 쿠션 팩트 한국 인기 유튜버 공동 디자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줄의 절반 이상이 중국어로 대화하는 여성들이었고 누군가는 중국판 인스타그램인 샤오홍슈에 실시간 리뷰를 올리고 있었어요. 이거 대만에서도 인기 많았잖아. 저 유튜버 한국인인데 중국어 자막도 다 달아줘. 센스 미쳤지. 제가 멍하니 그 모습을 보고 있을 때 뒤쪽에서 몇 명의 중국 유학생이 지나가며 말을 했어요. 진짜 꼴 보기 싫어. 맨날 한국 욕하면서 제품은 왜 사는 거냐고. 그들 중 한 명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즘 애들 다 정신 못 차려. 진짜 자존심도 없어. 한국 콘텐츠에 중독돼선. 저는 무심히 그들을 지나쳤지만 그 말들은 귀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분노인지 질투인지 혹은 진짜 애국심 같은 건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복잡하게 섞여 있었어요. 저는 인파를 피해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그 골목은 조금 더 조용했고 작은 카페와 편집숍들이 가지런히 늘어서 있었어요. 그 앞에서 저는 중국인 관광객 여성과 한국 남성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여자는 웃고 있었고 남자는 그녀의 쇼핑백을 대신 들어주고 있었어요. 와, 진짜 대놓고 저러네. 한국 놈한테 저렇게 붙어 다니는 게 자랑이냐? 저는 고개를 돌려봤어요. 몇 명의 중국 유학생이 핸드폰을 들고 그녀를 촬영하고 있었고 그들 중 한 명은 조용히 SNS에 사진을 올리며 말했어요. 중국 여자 또 한국 남이랑 민족 배신자 하나 추가.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다가갔어요. 그만하세요. 낮은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어요. 그들은 저를 보고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누구세요? 왜 남일에 끼어들어요? 당신들 같은 사람이 중국을 더 외롭게 만들고 있어요. 그들이 지나가고 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도심 속 빌딩 사이로 붉은 석양이 묻어나는 하늘이 드러나 있었어요. 나는 대체 어디에 서 있는 걸까? 그 물음은 단지 장소적인 것이 아니라 자아와 소속감, 언론과 정체성, 그리고 한 사람의 진실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서울 출장 4일째, 저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며 기사 작성 창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어요. 그의 노트북에는 이미 수많은 키워드가 저장되어 있었어요. 콘텐츠 수출 과장, 한국 경제의 내실 부족, 양극화된 사회, 미국 종속적인 외교 전략. 이 단어들로 기사를 엮는 건 익숙했어요.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그런 식의 기사만 써왔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보고 들은 서울의 풍경은 그 어떤 프레임에도 맞지 않았어요. 복잡한 도시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었고 청년들은 새로운 일을 만들고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마주친 노인과 청년이 나눈 짧은 대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길을 안내하던 모습, 그 모든 게 몰락한 사회와는 너무 멀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다시 류청을 만났어요. 을지로의 조용한 선술집이었어요. 좁은 실내에 조명이 은은하게 깔려 있었고 테이블마다 직장인들이 335 모여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기사 잘 써져? 류청은 익숙하게 잔을 따라주며 물었어요. 잘 안 써져요. 저는 거짓 없이 대답했어요. 류청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술잔을 내려놓았어요. 나는 말이야, 어느 순간부터 기자가 아니라 작곡가처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정해진 멜로디가 있고 나는 그 위에 가사만 바꿔서 붙이는 거야. 사실 멜로디는 안 바뀌어. 그 말은 저우이안에게 묘하게 가슴을 때렸어요. 그런데 요즘 그 멜로디조차 듣기 싫어질 때가 있어. 류청은 조용히 웃으며 소주잔을 비웠어요. 서울로부터 보내야 할 원고 마감일은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본사 편집부와의 전화회의를 진행했어요. 모니터에 떠있는 팀장은 낯익은 얼굴이었지만 오늘따라 말투는 유독 무거웠어요. 이번 기사는 예민하게 볼 수 있어. 기조에 어긋나는 단어는 정리해줘야 하고 문화 콘텐츠의 긍정적 언급은 삭제하는 게 좋겠어. 하지만 그게 사실인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에겐 기조가 중요해. 우리가 그 프레임을 유지해야 국민들이 안정을 느껴. 그 말은 무서웠어요. 진실이 아니라 안정을 위해 거짓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 저는 과거에도 들어봤고 받아들여본 말이었지만 이제는 뭔가가 달랐어요. 회의를 마치고 노트북을 덮었을 때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강남의 밤거리는 여전히 분주했고 건너편 카페 안에는 누군가가 노트북을 펼쳐두고 글을 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어요. 나도 기자라는 이름으로 정말 무언가를 썼던 적이 있었던가. 지금까지 써온 수많은 기사들은 누군가의 시선을 위해 쓰여진 메시지였지 누군가의 삶을 비추기 위한 기록은 아니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다시 노트북을 열었어요. 저는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이 무너짐이 어쩌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이 모든 장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무엇을 위해 이 글을 쓰고 있던 거였지? 창밖을 보니 하늘은 어느새 어둑해졌고 강남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열고 편집부에서 보낸 가이드라인 문서를 띄웠어요. 한국은 콘텐츠에 집착하며 외화 유입에 의존하는 구조적 약점을 지니고 있음. 글로벌 성공은 과장된 신화일 뿐이며 내수 불안정성은 위기를 증명함. 줄줄이 나열된 이 말들은 누군가가 정해준 서사의 템플릿 같았어요. 저는 마치 벽돌을 다시 쌓는 기분으로 문장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그러나 지나친 해외 의존도는 비대해진 K문화의 그림자 또한 문장은 정돈되어 갔지만 그 안에는 아무런 감정도 진실도 담기지 않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새벽 3시. 저는 결국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는 기자다. 그리고 동시에 한 시대의 왜곡된 거울이기도 했다. 타자를 치는 손끝은 떨렸지만 문장은 단단했어요. 저는 글을 썼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자신이 본 것과 느낀 것을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 써내려가려 하고 있었어요. 그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서 차례차례 떠올랐고 그 장면들은 결국 한 문장으로 이어졌어요. 우리가 외면해온 것은 사실 우리의 거울이었다. 저는 타자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의 현실을 과장하지 않았고 또한 중국의 문제를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이 본 것과 자신이 느낀 감정을 그대로 적었어요. 그게 기자로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진짜 기록이라고 느껴졌어요. 저는 원고 파일을 조심스럽게 저장한 뒤 내부 시스템에 업로드하려다 멈췄어요. 보낼 수 있을까? 제가 쓴 글은 한국을 미화한 것도 아니고 중국을 직접 비판한 것도 아니었지만 체제가 원하지 않는 진실이었어요. 저는 일단 파일을 압축해 USB에 담았고 자신만의 백업용 메일에도 복사해 두었어요. 잠시 후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편집부. 주의한, 왜 이렇게 늦게까지도 업로드가 없지? 저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어요. 오늘 밤엔 글을 다시 보려고요. 정리가 필요해서요. 상대는 짧게 대답했어요. 알겠네. 하지만 아침까지는 보내야 하네. 기조를 잊지 말고 자네 역할을 해줘. 통화가 끝난 직후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아침이 밝아오던 시각 저는 드디어 결심을 했어요. 기사 원본은 내부에 전달하지 않고 익명의 해외 자유 언론 메일로 전송했어요. 제목은 이렇게 적었어요. 기자의 고백. 편견으로부터 탈출한 한 기자의 기록. 메일을 보내는 순간 손끝이 떨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제 저는 알았어요.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고 그 선택의 대가를 감당해야 한다는 걸요. 그날 오후 저는 본사로부터 정식 해고 통보를 받았고 감시 대상으로 지정되었어요. 류청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을 때 류청은 단 한마디만 남겼어요. 넌 결국 진짜 기자가 됐구나. 부럽다. 그 말은 오래도록 제 귓가를 맴돌았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서울에 머물고 있었어요. 편집부에서 보낸 귀국 명령은 무시되었고 숙소 예약은 스스로 연장했어요. 저는 더 이상 언론사 소속 기자가 아니었고 중국으로 돌아가도 돌아가지 않아도 될 이유가 사라졌어요. 글이 세상에 나간 후 그에게 직접 연락을 해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글은 바람을 타고 어디론가 퍼져나가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걸 읽고 가슴 한편이 저릿했을 거예요. 그 글에 달린 댓글 중 하나가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누군가는 틀을 깨야 했고 그걸 해낸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다. 서울의 밤은 더 깊어졌고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의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대신 그는 자신이 본 현실 들은 이야기 느낀 감정들을 왜곡하지 않은 시선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작고 조용한 블로그 하나를 만들었고 익명의 계정으로 SNS 활동도 시작했어요. 그는 과장하거나 강조하지 않았고 누군가를 설득하려 들지도 않았어요. 그저 자신이 본 것만 기록했어요. 놀랍게도 그 글들은 하나둘씩 공유되기 시작했고 댓글이 달리고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이 글을 보며 내가 믿어왔던 편견이 흔들렸어요. 당신이 보는 세상 저도 함께 보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어느 날 한 블로그 방문자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혹시 그 기자 맞으세요? 그 익명 고백문 쓴 분?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말이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기록이 누군가의 시선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다시 품었어요. 마지막으로 그는 오래된 다이어리에 이 문장을 남겼어요. 진실은 언제나 커다란 폭로일 필요는 없다. 진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조용히 남아있을 수 있다. 그는 미소를 지었고 다이어리를 덮으며 또 다른 하루의 기록을 시작했어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까치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